외계 행성과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새로운 유형들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때 실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습들을 통해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중심별인 어느 행성계라고 했습니다. 각 행성의 위치는 이렇게 나타내고 S값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에는 A라는 행성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서 볼 것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의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그 밝기도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 온도 역시 작지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태양계보다 짧다라고 할 수 있고 그 폭 역시 좁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성계가 태양계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기억,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 행성의 수.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존재하는 행성의 수는 4개지요. 태양계의 경우 지구 정도의 위치가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경계까지의 행성의 수는 수성과 금성 2개이죠. 그래서 이 행성계는 태양계보다 기억값은 더 큽니다. 니은 S는 1인 위치에서 중심별까지의 거리. 아까 말했듯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입니다. 그래서 1까지의 거리는 태양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의 S값. A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S값은 0.5에서 0.25 사이의 값을 가지지요. 지구의 경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행성의 S값은 지구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여러 탐사 방법을 이용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특징입니다.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는 방법 4가지 정도가 있었죠. 식현상에 의한 방법, 그리고 시선 속도 변화에 의한 방법, 미세 중력 렌즈에 의한 방법, 마지막으로 기타 직접 촬영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억, 시선 속도 변화 방법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그렇죠.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의 변화를 통해서 행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의 수, 바로 미세 중력 렌즈인데요. 행성의 수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방법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네요. 디귿 행성의 공전속도 반지름의 평균값은 그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시선속도를 이용한 방법보다 크다. 식현상을 이용한 반지름은 이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속도를 이용한 방법은 요쯤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식현상이 더 작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인 외계 항성 S를 공전하는 5개 행성과 생명 가능지대라고 했습니다. 항상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의 중심별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0.3에서 0.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별의 S의 밝기는 태양보다 작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 밝기가 작은 별, 무게가 작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이니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S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 작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A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생명 가능지대의 정의지요. 디귿 생명 가능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A보다 짧다. 질량이 무거운 별일수록 그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질량이 가벼운 S는 더 오랫동안 주계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지구보다 깁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과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 나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행성과 중심별이 공전하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같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화살표가 중심별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성 역시 식의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겠죠. 그래서 니은으로 공전합니다.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의 편차도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나에서는 T3에서 T4 구간에 해당한다. 자, T3에서 T4 구간이라는 것은 시선 속도가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장 빠른 구간입니다. 자, T4에 위치했을 때 중심별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빠른 후퇴 속도를 가지죠.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난 상태,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을 향하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 중심별이 가장 멀리 있다면 중심별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지구 방향에서 봤을 때 후퇴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중심별이 이와 같이 있을 때 나의 위치는 T4에서 T5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에 대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와 겉보기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해석을 위해서 옆에 그림을 두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파란색은 지구, 관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중심별, 초록색은 그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모두 식의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시간에 따른 변화 T1부터 T4까지 행성과 항성의 각각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지 T1에서 시선 속도,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가장 접근하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죠. 자, T2에서는 접근하는 시선 속도 또는 후퇴하는 시선 속도가 제로입니다. 즉, 관측자 방향의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T3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4는 역시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5 역시 접근하기 때문에 T1과 상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에서 스몰 T1이 있는데, 자, 스몰 T1에서는 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측자 방향의 중심별보다 행성이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스몰 T1은 라지 T4와 같다, 여기와 같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라지 T1일 때 나에서 겉보기 밝기는 최소이다. 행성이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밝기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 니은. 가에서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라지 T2일 때가 라지 T3일 때보다 가깝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자, 디귿. 나에서 스몰 T4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스몰 T4는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라지 T1이 스몰 T2, 그리고 라지 T2가 스몰 T3, 라지 T3가 스몰 T4와 맞는 시기이지요. 그러면 라지 T3일 때, 자, 이때입니다. 자, 중심별은 멀어지고 있는 시기네요. 그럼 외계 행성은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외계 행성 A, B, C가 주계열인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S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A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중심별이 같을 때 행성이 받는 S가 크면 공전궤도 반지름은 크다. 자, S가 크다라는 것은 중심별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전궤도 반지름은 작겠지요? 자, 디귿.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C가 B보다 크다. 자,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얘도 생명 가능지대, 얘도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가까운 곳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중심별과 C까지의 거리는 중심별과 B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주기혈성의 온도가 다르면 이 둘의 거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니? 라는 문제. 자,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항.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중심별이 주계열인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외계 행성 A와 B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주계열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가 여기에 있고 태양계가 요쯤에 생명가능지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별 A와 행성 A와 행성 B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중심별의 광도 역시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A보다 많다. 뭐 그래프를 바로 보면 알겠죠? B가 A보다 적습니다. 자, 니은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1AU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1AU 생명가능지대입니다. 자, 여기도 생명가능지대인데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낮죠? 그러면 여기의 거리는 지구, 태양계보단 더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비행성계가 태양계보다 좁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중심별의 밝기가 밝을수록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 폭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성계의 폭은 태양계보다 좁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시선 속도를 관측하는 법, 식현상을 관측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하면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가에서 현재 별은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겠지요. 자, 니은 가와 나 모두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자, 별의 스펙트럼의 변화 그리고 별의 밝기 변화는 주기성을 띠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가와 나 모두 행성의 공전궤 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수직이 아니라 나란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계 행성과 어느 주계열성을 공전하는 행성을 생명가능지대와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일정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가로축의 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는 점, 자,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축의 거리를 가지고 낚시를 펼칠 수도 있다 하는 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태양이 B의 중심별보다 크다. 자, 뭐 태양은 여기 있고 B의 중심별은 뭐 여기 있으니까 표면 온도 태양이 더 높죠. 그러므로 질량도 태양이 더 큽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태양이 B의 중심별보다 넓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자, 디귿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A가 B보다 높다. 자, A는 생명가능지대 안쪽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수증기, 기체의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 나는 스몰 t1에서 스몰 t6 동안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 최대 편의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쓰여 있는 스몰 t1부터 t4까지 그리고 빨간색 중심별의 t1부터 t4까지가 그 관측자 파란색 별에서 바라본 그 상대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의 A에 해당한다. 자, 가의 T3는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은 중심별이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스펙트럼은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에서 A가 커진다.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별을 더 많이 가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별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성의 반지름이 2배 커질수록 밝기 변화는 4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람다 맥스가 커진다. 질량이 클수록 별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중심별의 변화, 그러니까 공전궤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람다 맥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표는 주계열성의 ABC의 질량, 그리고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가지 수치가 주어졌는데요.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11월 문제이죠. 평가원에서는 이와 같이 표의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익혔던 여러가지 그림들을 평가원 문제에서는 표의 형태로 번역하는, 변환하는 능력이 대단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1일 때 생명가능지대, 보통 1AU 정도에 있었죠. 그러면 주계열성 A, 태양보다 2배나 무겁습니다.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1AU보다 더 멀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B 같은 경우 생명가능지대가 0.3에서 0.5 정도입니다. 그러면 질량은 태양보다 작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주계열성 C는 1.2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가능지대는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별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우리는 표를 분석했을 때 주계열성 A가 주계열성 B보다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계열성의 경우 무거운 별이 광도가 더 크지요. 그래서 별의 광도는 A가 B보다 큽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A에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0.8AU보다 크다. 자, 이것은 C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1.2 정도의 질량이 0.8AU의 생명가능지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별이 무거울수록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0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생명가능지대가 0.8AU보다 클 것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B의 행성이 C의 행성보다 길다. 자, 이것은 중심별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주계열성 B의 질량은 C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별의 수명은 B가 더 길겠죠. 그래서 디귿의 설명 역시 맞습니다. 자, 물론 공전궤도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섭동에 의한 이탈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분야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림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가지. 그리고 나는 A에서부터 1회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A 위치일 때 별빛의 파장이 길게 관측되었다. 자, A 위치일 때 빨간색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장이 길게 관측되죠. 적색 편의입니다. 자, 니은 맞습니다. 자, 행성은 기억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 자, 낚시 문제죠. 자, 지구 방향으로 별빛이 온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 이 중심별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로 잘못 판단했을 경우 행성이 당연히 기억 쪽으로 돌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대로 낚시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A 시기 때 빨간색 적색 편의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행성은 이때 니은 방향, 지구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항성 케플러 452와 그 주변을 공전하는 452b를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태양보다 광도가 20% 크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 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기억이 태양보다 가깝다. 자, 광도가 큽니다. 밝습니다. 그러면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더 멀겠죠.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죠. 맞습니다. 디귿, 공전궤도 장반경은 니은이 금성보다 작다. 자, 니은 행성은 지구보다 공전궤도 장반경이 클 것입니다.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중심별의 광도가 크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금성보다도 장반경이 크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영희가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수행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밝기 측정 장치를 두고 회전대에서 전구를 사이에 두고 스티로폼 공 A와 B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반지름이 다르네요.
자, 그럼 얼마만큼 밝기가 줄어드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기가 서로 다른 스타이로폼 공 A와 B는 조작 변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밝기 변화는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가설을 설명하고자 했을 때 조작 변인하면 종속 변인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변인에는 스타이로폼의 크기, 그리고 종속 변인에는 밝기 변화가 오게 되겠죠. 자, 그럼 그에 맞는 가설을 1번부터 5번까지 골라봤을 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외계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게 관측된다 라는 것. 자, 이게 가설입니다. 자, 테마만 외계 행성이었지 아마 여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새 중심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태양과 같고 새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행성의 질량만 달라지지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구 질량이고 나와 다는 지구 질량의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의 경우 중심별과의 거리가 지구와의 거리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자, 당연한 소리죠? 자, 니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자, 우리는 중심별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도플러 별빛의 편이량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가 편이량이 크겠죠. 자, 이것은 질량 중심을 산정해 보면 될 텐데요. 가의 경우 중심별 근처에 질량 중심이 있다면 나의 경우 행성의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중심별로부터 더 멀어진 곳에 질량 중심이 위치합니다. 즉 공전하는 반지름이 길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전하는 반지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행성의 질량이 일정하고 공전 주기가 일정하다면 공전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별빛의 최대 편이량, 즉 시선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지겠지요.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나보다 길다. 자, 같은 질량인데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자, 케플러 회전에 의하면 거리가 늘어날수록 행성의 공전 주기는 더 길어집니다. 자,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중심별을 가리고 다시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나보다 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A, B, C라고 했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무거워질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A는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자, 물이 수증기로 존재하겠죠. 자, B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습니다. 자, 물로 존재하고 C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얼음의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자, 기억.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진다. 자, 맞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해석할 때 가로축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귿 A, B, C 중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B이다. 자,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생명 가능지대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태양계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는 이와 같이 0.9에서 한 1.5 정도 사이의 거리가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지고 폭은 넓어지고 있죠. 이것은 중심별, 그러니까 태양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는 커진다. 맞습니다. 니은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계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현재로부터 40억 년 후에 1AU 거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다. 자, 40억 년 후 1AU니까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서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림은 태양과 같은 진화 단계인 주계열에 속하는 어느 별의 현재와 20억 년 후에 생명 가능지대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를 봤을 때 자, 외계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것은 1AU보다 뒤쪽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현재 이 행성계의 별이
태양보다 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억 년 후에는 생명 가능지대가 더 바깥으로 위치하고 있죠. 자, 그것은 별의 밝기가 20억 년 후에는 더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외계 행성의 거리는 그대로이나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위치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년 후에는 여기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니은. 현재의 외계 행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생명 가능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죠? 맞습니다. 디귿. 20억 년 후에 별의 광도는 현재보다 크다. 자, 생명 가능지대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항성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모든 외계 행성들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내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기억. 외계 행성들의 크기는 대부분 지구보다 크다. 자, 지구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10배, 100배, 1000배 되는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부분 크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니은.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지구보다 외계 행성들이 대부분 크다. 자, 지구의 긴 반지름이 1AU 정도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짧은 공전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이 방법을 이용한 행성 탐사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면에 수직할 때 가능하다. 밝기 변화 식현상법을 이용해서 관측한 방법이 되겠네요. 이것은 공전궤도와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 관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날 때 이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행성이 A에 있을 때, 자, 행성의 공전이 그림에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죠. 자, 그럼 행성이 A에 있다라는 것은 행성이 지구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중심별은 지구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됩니다. 자, 니은.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우리는 허블 법칙을 배웠었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파장의 변화가 크다. 적색 변이량이 커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뇌피셜로 문제를 풀면은 이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답을 봤을 때 의문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어디냐? 자, 이 별은 우리 은하 내의 외계 행성입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과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빛의 파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계 행성의 질량이지요.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편의량이 큽니다. 바로 그 보기가 디귿에 나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낚일 만한 그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2점짜리 문제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괜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차분하게 끝까지 읽고 보기를 접근해보는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아니지만 키워드처럼 작용하는 것은 우리 은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와 외계 행성 A부터 D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중심별의 질량입니다.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라겠고 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질량이 늘어날수록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는 요런 라인을 통해서 거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C보다 A가 높다. 자, 생명 가능지대가 걸릴 쪽은 C쪽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D보다 B가 높다. 자, B가 이쪽에 걸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높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별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행성의 공전궤도가 A 또는 B로 되어 있습니다. 별과 행성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공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방향은 A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은 방금 설명했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현재 위치에서 별빛은 청색 편이한다. 별은 현재 지구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편이가 일어나겠죠. 디귿.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별빛의 편이량은 커진다. 질량 중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빛의 편이량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림은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그 범위와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 자, 맞죠? 자, 니은.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진다. 자, 작을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질량이 무거울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더 넓어지죠. 자, 그런데 가로축 그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태양의 질량이 0.5배가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현재 화성의 위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은 얼음 상태로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고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사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테마라는 점.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고 특히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